반갑습니다. 이 휴가철인데 또 이렇게 평일날 오후에 상암동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책이 지금 발간된 게 7월 3일 발간되어서 20여일 지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울리 어답터들일 텐데, 먼저 읽으신 분들일 텐데, 저는 저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1시간 반 정도 같이 할 텐데 의미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환영합니다.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저자와의 대화, 알라딘 주체, 이게 몇 차례 계속 있는 걸 제가 봐왔어요. 그래서 아는데 보통 약 40-50분 정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문일답 하던데요. 오늘은 이 책 제목도 인터뷰니까, 마지막 인터뷰니까 좀 대화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 20분에서 한 30분 사이 이렇게 제 얘기를 조금 하고 왜 제가 이 책을 썼는지, 또 노무현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괜찮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질문을 한 분이 독점하는 장면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고 핵심적으로 해주시고, 또 질문을 할 때는 하나의 질문만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이 또 기회가 골고루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88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월간 말지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왜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기자로서 인연이 좀 더 많이 있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봤더니 91년에 제가 첫 번째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준비해왔어요. 제가 말지 기자이던 시절에, 이게 월간 말지 91년 12월호네요. 요때 또 이 책이 마침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건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무현과 조선일보의 명예싸움. 91년에 했으니까 제가 88년부터 기자 생활했으니까 기자 생활 3년 차. 그러니까 아주 어린 기자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인연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이 노무현 의원이 크게 주목받는 분도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때부터 그랬을까 했더니 지극히 개인적인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광재 국회의원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 이광재 국회의원이 저랑 대학 동기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떤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겠죠. 또 친구가 이제 모임 있을 때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이분은 이런 분이야,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아주 초년병 시절에 지금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노무현 의원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또 한겨레 신문에 있는 한 친구하고 기자 셋이서 여의도에서 포장마차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술을 곁들여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도 굉장히 사소하고 비공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 노무현을 만날 수 있었던 최초의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떠올려 보면은 무슨 특별한 기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포장마차에서의 한 2시간이. 기억이 나는 것은 이분이 술을 그렇게 즐겨하는 분은 아닌 것 같다. 막 우리 남자들끼리 술자리에 있으면 막 권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장면이 잘 떠올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냥 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 자기 주관, 중심, 이거는 분명히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정도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의 어떤 풍성한 매력, 이건 그때 당시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을 만난 게 이제 이 인터뷰인데, 사실 제가 이번에 인물연구 노무현을 연재하면서 이거를 다시 꼼꼼하게 봤어요. 이 기사를. 이게 월간지 기사로 한 1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긴 기사예요. 당시로서는. 이렇게 긴 기사죠. 꼼꼼히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과장하면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런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91년인데 91년이나 그 이후나 제가 마지막으로 인터뷰했을 때나 그다음에 최후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때까지라 왜 이렇게 달라진 게 없었을까? 그러니까 일관되게 똑같은 그런 게 있었더라는. 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더욱더 그렇더라고.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거 좀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언제나 버릴 준비가 돼 있어요. 자기를 버릴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나를 얘기할 때 지금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저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를 어떻게 잘 만들까?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국회의원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 노무현은 버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국회의원 배지를 버릴 준비. 민주당 대변이라는 자리를 과감하게 던질 준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어쨌든 요거를 카피한 겁니다. 여기에 낙서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일부러 복사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조선일보가 좀 타협하시죠. 민주당에도 성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부터 정치하려고 이 판에 뛰어든 게 아니다. 강자의 횡포와 맞서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정치인이 됐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정치를 국회의원 버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변함 없다는 그 자체가 변함 없다. 이 기사의 맨 마지막이 뭐라고 장식되어 있냐면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직도 법적 싸움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 없는가? 그랬더니 답이 변함 없다. 어느 누군가가 비대해진 언론의 횡포에 대항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명예 싸움이라고 했어요. 명예 싸움.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억울하게 잘못 알려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 참아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신뢰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신뢰.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본의가 제대로 전달돼야지 이게 신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기회를 맞게 되는 잘못된 보도라든가 억울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못 참아하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91년대 이 인터뷰를 다시 읽어보면서 그 이후 2009년까지 이분이 살아오시면서 했던 자세와 신조와 철학 이것이 굉장히 일치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주요 고비마다 이분이 조선일보와 싸울 때 그다음에 대권 도전을 2000년에 선언할 때 또 첫 당선자가 2002년에 되었을 때 그리고 임기 말에 이렇게 주요 고비마다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 책의 내용이 되는 마지막 인터뷰 2007년 인터뷰 이거는 제가 왜 했을까? 2002년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국내 언론으로서는 첫 번째로 인터뷰하는 영광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쭉 이제 제가 지켜봤죠. 저는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여의도 포장마차에서도 술도 같이 마시고 또 8차례나 인터뷰하고 자꾸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한간에는 오마이뉴스를 친놈의 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코드가 맞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 사람들끼리는 언제든지 무슨 라인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한번 착착착 만나고 막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임기 말이 다가오는데도 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청와대에서 삼겹살 파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랬잖아요. 저도 이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삼겹살 파티 하면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근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노사모 일부 간부라든가 혹은 무슨 교수, 진보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간혹 청와대 초청해서 사적 만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유일하게 청와대에 들어갔던 게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그 주요한 국가가 아닌 외교사절단이 왔을 때 같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한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제가
그래서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언젠가 또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임기 말에 되면서 제가 밝혔듯이 애증이 생기더라고요. 애증. 애라는 것은 잘 이해하실 거고 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왜 이러실까?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쌓여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터뷰 신청하기도 제가 신청하기도 어찌 보면 남의 눈도 있고 면목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내 언론 중에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최초로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경쟁 매체도 있고 그러는데 또 내가 나서가지고 뭐 중간에 인터뷰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07년 6월 2일이었죠.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도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이른바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라는 자리에서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연설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어디에서 4시간 동안이나 연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아마 전직 대통령 중에 그런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공개적인 연설을 4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한 게. 그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십니까? 왜 그렇게 직접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내 몸이 나의 미디어다. 내 몸이 나의 입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난 내 몸 자체가 미디어가 돼가지고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 몸을 미디어로 활용한 것을 가장 고주파로 가장 절정에 이르도록 한 게 그 4시간 동안의 연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이 이거를 어떻게 보도했냐면은 가장 우스꽝스러운 대통령의 모습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일면에다가 이상한 사진 싣고 대통령이 권위도 지키지 않고 선거법도 지키지 않고 험한 말을 쏟아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로 주요 언론은 계속 부정적인 보도, 서로 긴장관계가 계속 있었는데 그 긴장관계가 제일 하이라이트로 나온 게 바로 그거였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최대치를 하고 언론은 언론대로 일면탑으로 최대치로 하는 그 갭이 굉장히 있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그날 아침 우리 신문을 펼쳐보고 정말 이게 우리 대통령의 모습일까. 그래서 4시간 동안의 연설문을 직접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걸 읽어보고 나서 참 이상한 대통령이구나. 우리 대통령이 당시 4시간 동안 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상당한 부분은 참여정부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나 또 다른 상당한 부분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진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지도자란 무엇인지 이런 자기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했어요. 저는 아니 임기 말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을까? 왜 또 하필이면 민주주의론일까? 그때 저마저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평했잖아요.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러가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직후였으니까 이분이 신자유주의에 포섭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여정 평가포럼 그 연설을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을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승한 더 강하게 된 그런 거를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거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이 제목이 인터뷰인데, 인터뷰. 제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일, 오마이뉴스를 운영하는 일, 기사를 쓰는 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즐겨 하는 일이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오연호의 기자 만들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뷰론이에요. 인터뷰론. 그래서 인터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제가 빼놓지 않고 강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인터뷰의 성패는 인터뷰의 성사 그 자체에서 달려있다. 그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신청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오케이 합시다 이러면은 인터뷰를 얼마나 잘했냐 못했는 걸 떠나서 이미 성사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그죠? 그 굉장히 귀한 드문 인터뷰니까. 예. 이 노무현 인터뷰도 그런 셈이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듯 3일간의 인터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제 A4 용지 2장짜리로 인터뷰 신청서를 썼습니다. 써가지고 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은지, 왜 응하셔야 하는지 간곡하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거죠. 그 편지가 이제 2주 후에 제가 답장을 받았어요. 자,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하는 겁니까? 왜 저랑 인터뷰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신뢰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뢰. 내가 오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은 최소한 내 말을 부분을 전체인 양 이렇게 곡해하지는 않겠지. 이런 것은 있었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인터뷰 성공의 또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인터뷰 요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스러운 인터뷰가 돼야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인터뷰.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냐? 서로 준비를 하지 맙시다. 인터뷰 준비를. 그래서 저도 준비하지 않고 대통령도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질의서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어요. 어떤 거를 할 거라. 그냥 합의된 거는 인물 연구를 한다. 우리 인물 연구. 그래서 다양한 면을 하겠다. 정말 대통령도 준비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기대했던 건 한 3시간 정도? 근데 첫날부터 5시간이 됐고 이게 3일까지 됐던 거죠. 근데 저는 참 그때 당시에 이게 편한 인터뷰가 되고 있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인터뷰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왜 그게 됐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데 우선 시점상 임기 말이라는 거 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론도 어느 정도 결정되어져 있고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이 자신의 지난 5년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시점에서 제가 인터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 담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토록 그 전에 수많은 인터뷰를 이분하고 했지만 막 논쟁이 되어버리는 거. 응? 저는 막 따지고 그분 또 고집스럽게 막 이게 아니다고 그러고 예컨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문제라든가 저는 그거 실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은 막 아니죠. 그러면 여기 내가 3단계 민주주의를 설계했는데 등등등등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막 지리하게 이렇게 하고 내가 막 피곤해져 버리고 나도 그런 거 굉장히 걱정했는데 의외로 반성 이게 많았어요. 가장 핵심적인 게 지지자들에게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구박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실수였습니다. 대개의 경우 정치적 감이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내가 실수한 겁니다. 등등 이러면서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대통령께 편지를 받고 반론 편지를 받고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인터뷰가 자연스럽게 됐고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편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요인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단행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5, 6회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서거 후에 이거를 단행본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나왔어요. 인터뷰를 기획할 때도 부담감이 없었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부담감이 없었고 당시에 오마이뉴스의
6회 연재할 때도 부담감이 없었는데 막상 서간 후에 그 부담감이 저에게 집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단행본 계획이 없었는데 왜 단행본을 했냐면은 오마이뉴스 연재를 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독자들이 이거를 감동물을 읽었다. 새롭게 노무현을 발견했다. 이걸 단행본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이걸 공부의 교재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여러 날 고민을 하다가 자, 그러면은 단행본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한 달간, 거의 한 달간 매일 거의 새벽 3시에 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단행본으로 만드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오마이뉴스 연재할 때는 그냥 연재하면 되는데 수정하고 오자 하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근데 저에게 힘을 줬던 거는 오마이뉴스에서 읽은 독자들인데 끊임없이 하나하나 연재할 때마다 이분들이 말씀이 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이 읽혔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이분들이 공부합시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공부에 대한 흐름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갈급해하는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된 노무현 이해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굉장히 갈급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고 제대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바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쭉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면서 다시 이제 느끼는 게 정치인 노무현,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을. 제가 6명의 노무현이라고 그랬는데 그 6명의 노무현에 다 관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 회피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혹은 연구가로서, 사상가로서 회피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싸움. 회피할 수 있죠. 그러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죠? 대통령으로서 이라크 파병 회피할 수 있죠. 한미 FTA 회피할 수 있죠. 다른 선택할 수 있죠. 뭐 임기 중에 안 해도 누군가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어쨌든 회피하지 않았던 거죠. 봉하마을 내려갔어도 진보의 미래를 연구했잖아요. 새로운 진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진보학자들이 있고 서울대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그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물론 우리가 몇 분이 진보의 재구성 최근에 그런 제목도 있더군요. 많은 분들이 하지만 전체를 체계적으로 진짜 정말 정치학 교과서를 하나 써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천착하고 정면 도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제가 연재할 때 상당수의 독자는 오연노도 반성해라. 사과문을 빨리 내야지 왜 사과문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느냐. 네, 그런 요구를 많았어요. 저도 막 혼자 사과문 썼다가 지웠다가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사과할 게 있겠지만은 내가 정말 사과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낄 때가 뭐였냐면은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오마이뉴스가 어떻게 했냐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이 서거 직전에 진보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 그 목록들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진보 인사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게으름, 반비례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통령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은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후반부로 가면서 그렇게 회피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가 인물연구 이 노무현 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궁금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회피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왜 나중에 정치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네. 정말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진보의 미래를 연구하고 이게 다 정치적 행위잖아요. 한국 정치를 어떻게 이끌까 이렇게. 저는 그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정치를 정말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할 맛이 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걸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 때 정치인들이 정치할 맛이 날까?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어있는 시민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언론이 있다는 거. 이럴 때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시민, 제대로 된 언론, 이거를 이 두 가지가 공이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선택해서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면 그거는 뭐냐? 두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한 수 앞을 내다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두 수 앞을 내다봐야 된다. 시민도 우리가 정치 행위를 비판할 때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한 수가 아닌 두 수 앞. 언론도 정치 행위를 비판할 때 한 수 아닌 두 수 앞. 저는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그게 확확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오마이뉴스가 생생하게 보도하기도 하고 여야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이 사람 저 사람 주장 어떤지 막 보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두 수 앞, 세 수 앞 내다보면서 하고 있을까? 굉장히 걱정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두 수 앞을 내다볼 때 그럼 두 수 앞을 내다볼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미안하기도 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 감나무에 감이 너무 많이 달리면 죽어버린다. 그래서 솎아준다.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라는 게 우리가 지지자들이 투표해가지고 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린 줄 알았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힘이 센 줄도 알았고 그런데 노 대통령이 볼 때는 이 판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센 판이 아니다. 그걸 느끼셨나 봐요, 아마도. 그런데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여러 가지 막 자라나는 감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막 단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두 수 앞을 내다보았다면은 그리고 전체 판을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계산했더라면은 우리는 좀 더 이런 때는 이러셨구나. 저런 때는 저런 뭔가 이해를 하면서 지지하고 이해를 하면서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해보는 겁니다. 제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책 쓰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까. 네. 전체 인생, 정치인 노무현의 긴 인생을 보면은 패배주의가 없었던 분입니다. 저한테 반론 편지를 쓰면서도 내 인생에 패배주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저는 아까 그렇게 해석했지만 정치하지 말라. 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실패의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가 아닌 실패의 이야기를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처음도 20살 대학생 희망 씨의 얘기를 시작했고 마지막도 희망 씨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즉 희망,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으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 최후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만 저는 그 마지막 한 달보다도 그분이 태어나셔서 정치를 하셨던 20, 30여 년 그 속에서 일관되게 그야말로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 인물연구에서 관통시켜내고 싶어서 희망의 코드로 이거를 균형을 잡았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희망을 하되 맨 마지막을 그럼 어떻게 장식할까 이것도 단행본을 생각하면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님의 말씀 중에서 뭘 할까 나하고 인터뷰할 때 그 다음에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네티즌에게 보내는 이메일 편지였던가요?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됩시다. 그 말로 끝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서거 이후에 추모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주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분이라고 왜 우리가 비판할 게 없겠고 그다음에 왜 또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됩시다. 이게 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미화하고 그죠? 너무 기대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분 부족할 수 있어 이러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족한 동지가 됩시다라는 대통령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이유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끼리의 관계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얼마나 서로 간에 차이가 많음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 학생운동할 때는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지금도 뭐 진보신당 민주당 뭐 민노당 등등등등등 서로 차이가 많다는 걸 강조하죠. 그러나 부족한 그들하고 동지가 되면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요즘 같은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내가 이렇게 희망 코드로 하고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됩시다라고 하되 이분이 소원이라고 하셔서 어쨌든 하시고자 하셨던 게 정치학 교과서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자체가 정치학 교과서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입문 정도, 입문. 노 대통령이 쓰시고자 하셨던 정치학 교과서의 입문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실 거 같으니까 이제 제 얘기의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추천사로 모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세트로 DJ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 정치학 교과서에 함께 계심으로써 그 다음에 그 두 분이 지향한 가치가 하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는 다 안 썼어요. 특히나 대북 송금권이라든가 이런 건 안 썼단 말이죠. 언젠가 다시 써야 되겠는데 DJ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하고 갈등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탄생하고 민주당을 깼잖아요. 어찌 보면은 열린우리당이 탄생하고 또 다시 복귀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되는 여러 측면에서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DJ 정부 때의 정신 또 그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의 정신 또 이들이 당도 서로 깨고 쪼개고 붙고 막 그랬는데 하나가 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DJ 대통령한테 그 추천사 부탁하면서도 그걸 받는 인터뷰를 하면서도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도 또 이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 그때 제가 추천사를 받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통령 그다음에 뭐 상고 출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선을 다하신 분이다. 두 분 다. 그러니까 DJ 대통령님도 이 추천사 써주기 위해서 거의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분은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절절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참 불편하시고 이런 분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우리 국민이 불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주주의를 잃어가는 우리 국민이 불쌍해서.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보다 훨씬 불편하신 분이지만 정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두 분 다 최선을 다하신 분이다. 자, 제 얘기 진짜 마지막.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시고 봉화마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아주 곤경에 처하셨을 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이런 질문이 든다. 세상을 바꾸었느냐, 권세를 누렸느냐. 내가 생을 살면서. 네. 그런데 아까 제가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으신 분이셨는데, 네? 그 마지막 한 달 보내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바꿨느냐, 권세를 누렸느냐, 혹은 내 인생을 즐겼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산 분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 나는 이처럼 대충대충 대강대강 살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나에게 질문할 때 어떠할까.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이 독자 여러분, 또 여기에 오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일단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비교적 잘 지켰습니까? 한 5분 초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이제 일문일답을 하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급적 다른 분들에게 기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의 질문 이렇게 하시고, 또 질문은 제가 우리 인터뷰 하는 분들, 학생들한테는 5문장 이내로 하라고 하는데, 그럼 너무 억울하니까 한 10문장 이내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또 나중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우리 또 뒤풀이 가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십시오. 네,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현직 대통령으로 계실 때는 정치를 거의 잘 몰랐고요.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퇴임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전에 있었던 동영상이나 이제 책 같은 것도 많이 봐서 알게 됐는데요. 이제 조선중앙동아일보로 대표되는 거대 보수 언론에서는 이번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비리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이 그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자살로 마무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을까? 그죠? 이게 참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강직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참모들도 전혀 걱정을 안 하셨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그 사건 자체, 그 다음에 이른바 조중동에서 비리라고 하는 부분, 그 자체에 대통령이 나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이해찬 총리한테. 총리님은 제가 몰랐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몰랐건 알았건 간에 어쨌든 가족과 연루된 그 사건, 그리고 그 가족들의 그러한 돈이 오가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 미안하고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유서에 있다고 봅니다. 유서. 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죠?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고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해찬 총리한테도 이 총리 다칩니다. 우리 집에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또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적인 압박감으로 인한, 그게 뭐
우울증일지 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서로 상당히 복합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저는 그중에 상당하게 많은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그 유언에 적힌 그대로 나로 말미암아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만 나로 끝내라 이제 그만 이러한 메시지가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인간, 한편으로는 정말 죄책감에,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워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에서 부인할 수 없는 건, 제가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건 승부사 노무현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사실은. 근데 어떤 한 가지는 아니겠죠? 그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네, 또 다음 분. 네. 예, 질문 분야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대로 된 정치 환경 네. 말씀하시면서 네. 제대로 된 언론, 그다음에 깨어있는 시민 이러면서 이제 정치인은 두 수 앞을 내다봐야 된다 이거 얘기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수 앞을 내다본 정치인이라고 그냥 쉽게 가정을 하면 이제 너무 이게 시민들의 의식보다 두 수 앞서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소통이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도 그런 면은 어느 정도 실패하신 건 아닌가. 이 문제는 뭐 다른 정치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을 해주시거나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추천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제 한 1시간 동안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천사가 나왔고 제가 정리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 김대중 대통령 인터뷰도 이게 요약해서 내보냈는데 내보내지 않는 부분 중에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정치인이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서 정치인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항상 반보 앞서가야 된다. 반보.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반보 앞서. 근데 반보 앞서가지 않고 너무 앞서가 버리면은 오해를 사거나 이해를 받지 못하다거나 그렇게 해서 국민들과 소통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반보 앞서가는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DJ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DJ 대통령이 좀 더 거기에 그러니까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려는 그런 것들이 더 있었던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선구자적인 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 바로 그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여야 싸움 하지 말고 뭔가 하나를 도모해 봅시다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1단계 민주주의, 2단계 민주주의, 3단계 민주주의라는 자기 나름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단계론을 설정하고 3단계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1단계 민주주의는 독재에 투쟁하는 거예요. 2단계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3단계는 그게 이루려면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한 설명을 제가 인터뷰할 때 들으니까 아하 그래서 이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때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민주주의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정부의 이름이 참여정부였잖아요. 참여정부. 참여를 시키겠다. 같이 가겠다 이런 거였는데 때로 그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참여 수석도 있었는데 처음에 수석 중에 여러 가지 수석 중에 시민 참여 수석인가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참여 정부에 걸 만큼 막 잘 되지는 않았어. 나중에 그런 점이 아쉽은 대목이죠. 예, 또 다른 분. 네. 뭐 이렇게 질문하실 때 네. 자신을 다 바뀔 수는 없지만 뭐 저는 직장인입니다. 대학생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신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직장인이고요. 네, 좋습니다.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 정도인데요. 네. 그 노 대통령님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중동 뺀 보수적 언론 빼고 기타 언론들은 그렇게 비호한다 그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사회는 뭐라 그러나 지금 돌아가신 후에는 굉장히 우호적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논두렁 시계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옹호하거나 그런 비판적인 그러니까 좀 우호적인 언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궁금하고 우호적인 언론이 안 됐었을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우호적인 언론이 예 그때는 조중동이 아닌 예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왜 대통령이면 자기 직속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너무 좀 그 대응이 늦었다고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질문을 두 가지 하니까 제가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질문을 하나씩 하시자고 했는데 두 번째 것부터 왜 수동적인 대응을 했을까? 그죠? 적극적으로 막 문재인 전 실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검찰 수사를 받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다. 개인도 그렇지만 조직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언론에서 막 중계되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건 같은 경우에 이 참모들이 전모를 모른다는 거. 그죠? 예, 초기 단계부터 전모를 탁 파악해가지고, 이건 이거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러면 굉장히 유능한 참모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서를 국민들이 갖고 있다면 당연히 전도 공식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러지도 않았고 본인들도 전모를 잘 몰랐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오마이뉴스나 뭐 이런 것들은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랬을까. 이런 거죠. 특히나 마지막 한 달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또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나 경향신문이나 이러한 것들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흐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내부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고 저도 그런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입장을 정리한 거는 사과가 우선일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권력, 그게 진보 권력이든 보수 권력이든 간에 그 다음에 어떠한 언론, 그게 진보 언론이건 보수 언론이건 간에 언론과 권력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거는 국민들이 언론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판 기능, 감시 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럼 진보 언론이 맨날 이해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대통령이 요구한 두 수 앞을 내다보는 그러니까 비판이 두 수 앞을 내다보는 비판이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이제 아쉽다는 건데 어쨌든 진보 언론이 진보 권력을 감시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부 그 네티즌들의 욕을 들어보면 모두 다 사과해야 돼. 그러면 모두 다. 국민도 사과해야 되고 모두 다 사과해야 된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요. 어떤 권력이든 그게 진보 권력이든 보수 권력이 서면은 여기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적절하게 지지 적절하게 반대도 있고 다양한 결들이 있을 겁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대한민국의 최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라는 것은 그 다양한 요구들을 자기 것화해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자리죠, 사실은. 네. 그리고 정권은 찬성과 반대 여러 가지 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수준의 찬성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전체 사회의 역할 분담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야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한미 FTA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었고 진보신당 내에서도 반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오마이뉴스 내에서도 반대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정책 기반자들은 자 이러한 찬반을 다 활용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아니 진보신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민주당 내에서마저 이렇게 반대하고 나를 그렇게 옹호하던 진보 언론도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 협상은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 총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나는 상당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비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과대했어. 너무 이해도 못하고 좀 더 이렇게 해주지. 그런 아쉬움이 있죠. 또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비판하는 개별적으로 막 나 반성합니다 이런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총합으로서 그들이 우리는 왜 비판만 했던가 이렇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답이 됐나요, 근데? 예. 자, 너무 답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음 분. 우리 오늘 목표는 오신 분 한 분이 모두 다 질문 한번 가보고 거. 그걸 목표로 합시다, 일단. 자,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짤막한 거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앞에 앉아있다는 채로 다른 분들이 얘기를 준비할 동안에 아주 사소한 거라도 아마 저자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저자가 시킨 경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입니까? 네. 죄송한데 네. 지금 너무 모르겠어서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그럼 다음 분. 자, 한숨 돌릴 동안. 너무 완벽한 질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네. 저쪽 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장인이고요. 네. 28살인데요. 저도 아무 생각이 이렇게 어떻게 질문할 거리도 생각지 않고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이 이후에 이렇게 뭐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냥 뭐 별로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저도 언젠가 이렇게 찬성에 클릭을 하고 있고 반대에 클릭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여기에 한번 어떤 곳인가 하는 기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근데 질문할 거리는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다들 이렇게 좀 다 듣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기 바로 보였는데요. 노무현의 빚진 나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실천하고 계시네. 찬성과 반대 열심히 누르고 계시니까. 예. 우리 DJ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이거 정말 DJ다운 표현이다. 예? 정말 DJ다운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우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후로 책을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도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막판에 그 여러 가지 책을 읽었지 않습니까? 특히 해외 학자들이 쓴 책을 많이 뭐 슈퍼 자본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유러피언 드림이라든가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오마이뉴스 스쿨이 있으니까 노 대통령이 막판에 진보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읽었던 한 10가지 책을 우리도 강독해보자. 같이. 예? 같이 공부합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예를 든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은 힐끗 보고 그냥 지나쳤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저런 일이 있으면. 근데 그냥 힐끗 볼 게 아니라 좀 응시해보자. 왜 이런지 응시해보자. 미디어법 같은 게 저렇게 땅땅땅 막 했던 이유가 이거 땅땅 하면은 며칠 있으면 뭐예요?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다 휴가 가기 바쁘고 중앙일보가 만평인가 보니까 땅땅 한 다음에 만평 보니까 막 그 휴게소에 차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 이미 우리 다 여기 와 있어요. 병신 같은 애들 국회에서 왜 저러고 있냐. 다 지금 휴가철에 휴가 가고 있는데 마치 이런 메시지 그걸 주더라고. 근데 그 이윤성이라는 이름의 국회의원이 뭐 투표 종료합시다?
아니 뭐로 잘못 알았다고 그랬죠? 투표 종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투표 종료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인성 국회의원이? 그래서 종료합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좀 이상하게 대리투표, 부정투표 논란이 되면서 지금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전국에 내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아마 곧 휴가다. 땅땅땅 하고 그냥 다 상황 끝. 휴가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은 응시하고, 그죠? 옛날에는 힐끗 본 것을 자세히 보고, 그 자세히 본다는 게 곧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책도 그냥 대충 머릿말만 봤던 거 자세히 보고, 그냥 한 곳만 봤던 거 시리즈로 이렇게 보고. 이미 인터넷 공간에 내가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개념 독서 시리즈 해가지고 뭐뭐 읽어야 되나 해가지고 좀 영광스럽게 거기에 제 책도 있는데 어쨌든 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요 쉽게 잊혀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잊지 말고 있다가 투표를 잘합시다. 네? 그리고 투표를 잘합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혁명이란 없다. 네? 우리가 길거리에 가가지고 이거 뒤집을 것도 아니고 결국은 투표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이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권력은 위임하다. 권력을 위임하되 지배는 거부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제 책의 챕터 중에 하나가 권력은 위임하되 지배는 거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은 위임할 때도 권력을 위임할 때도 잘 위임해야 되겠고 그죠? 지배를 거부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권력을 준 자가 우리 위에 군림하는지 안 군림하는지를 잘 보고 만약에 군림할성 싶으면은 거부해야 되겠죠. 그러한 네.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 추천부터 시작하고 계시니까. 네, 다음 분 또. 혹시 다른 분 먼저 좀 질문을 그럼 하십시오. 군림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거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 뭐 소심하게 반대 누르거나 그런 건 솔직히 이명박 씨는 인터넷도 안 하시고 듣는 것 같지도 않고요. 트위터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제가 뭐 보좌관이 얘기는 들었지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촛불 집회 뭐 몇몇 명이 나와도 인원수 줄이게 급급하고 뭐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해도 몇 명의 교수 중에 몇 명일 뿐이다라고 그 무시해버리는 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선거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찍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그 무효표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씨 2번만 빼고 다 표시를 찍은 사람도 있던데요. 네. 그런 식으로 후보 자체가 지난번 대선처럼 나오면 누굴 찍을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선거라는 게 대통령 선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가오는 보궐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감 선거도 있고, 또, 내년 6월이면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지배를 거부하라고 그러는데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은 투표 행위로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지역구에서는 재보궐선거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있는 사람을, 거기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어쨌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다가오는 대선?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가오는 대선? 그게 또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 그것이 최상의 권력이다. 최상의 권력이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있고 시민 권력이 있는데, 정치 권력 위에 있는 게 시민 권력이다. 그래서 또 대통령 선거 했는데 또 우연하게 혹은 이상하게
한나라당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깨어있는 시민에 의한 시민 권력이 지금보다 훨씬 촘촘하다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막 밑에서 흔들 수도 있고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그래 니들 대통령 해 그냥 대통령 하셔 대통령 하고 우리 시민 권력은 워낙 촘촘해서 지방의회도 장악을 하고 있고 또 뭐 환경운동도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나서면 얼마든지 주민 소환을 할 수도 있고 그래 그냥 니들 해라 그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시민 권력이 촘촘하게 되어 있다면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왜 불안하냐? 아니 그동안 두 번의 정권을 통해서 민주정권을 통해서 우리 시민 권력도 굉장히 짱짱한 줄 알았는데 막 미네르바 잡혀가 버리고 서울대 교수인 법대 교수인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제대로 그 임기도 다 못 채우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셨죠? 정권은 짧고 인권은 길다고 하셨나요? 뭐 그렇게 그냥 하고 나올 수밖에 없고 어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야 우리가 그렇게 센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권력도 방기할 수 없죠. 놔둘 수 없으니까 그 권력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권력으로 서서히 만들어가고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 권력이다. 그 정치 권력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해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DJ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는 뭡니까? 대통령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뽑아놨다 해서 그게 다 된 건 아니구나. 그걸 느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의 가르침을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정치 권력 위에 있는 건 시민 권력이다. 그 권력은 바로 나다, 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죠? 설사 다음에 한나라당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꽉 차 있으면, 우리가 알맹이가 차 있으면 허전하지 않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인가? 네, 다음 분. 네. 아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저는 22살 대학생이고요. 더군다나 저 같은 20대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경기 불황이나 취업난으로 아무래도 네. 우리 20대가 그런 공부보다는 이제 취업을 위한 공부를 위주로 자격증 공부 같은 거에 매달리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또 요즘 세대에는 또 요즘에는 그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세대라는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20대가 전에 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많이 찍었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386 세대 중에서도 이명박을 찍은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래. 이제 두 번의 정권으로, 두 번의 민주정권으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됐잖아. 응? 됐잖아. 또 이 진보 개혁 세력이 무능하다고들 맨날 그러는데 한번 저쪽 한번 시켜줘 볼까? 얼마나 잘하나. 근데 요즘 보는 거는 뭐예요? 무능한 보수야, 무능한 보수. 응? 무능한 보수. 난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100%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임기 내에 한다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통령이 하시는 말인가? 과연 그게 현실 가능할까? 응?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 돼서도 안 돼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우리나라에 그렇게 안목이 많은 입학사정관들이 그렇게 많나? 일석이조에. 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무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지금 이렇게 안 좋잖아요. 네? 경제도 안 좋다. 물론 무슨 뭐 요즘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주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양극화가 줄어들어야지. 주가만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20대도 요즘 이제 깨어나고 있다고 봐요. 뭐냐? 아,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된다 보네? 우리 선배들이 다 민주주의 해놔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라는 게 DNA에 아예 박혀있어. 20대는 누군가 나를 막 구속하면 못 살아. 근데 이것이 막 구속하려고 하네 요새. 예? 인터넷에 막 미네르바처럼 하려고 잡아가 버리고, 그죠? 이걸 이제 못 참아하는 게 20대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 이명박 정권이 되면은 뭔가 우리 선배들은 취직 안 됐는데 우리부터는 취직이 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데 요즘 어때요? 이미 취직됐던 선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자리 만들어주죠. 어쨌든 막 대충 취직한 사람들 대충 나와버리고,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도 그동안의 흐름을 계속 가져갈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삶 속에서 점차로 깨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작년에 우리가 촛불을 봤을 때 10대를 굉장히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386 세대들도, 저 같은 386 세대들도 자기네들이 뭔가 민주화 많이 이루는 것 같은데 별거 없다.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중간에 낀 게 20대지 않습니까? 10대로부터 집에 가면은 대화가, 언니는 촛불 안 나가? 나는 나가는데. 에? 이러고 또 오빠는, 야, 너는 왜 안 나가니?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압력을 받는 세대가 20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큰 흐름으로 봐서는 20대라고 해서 특별한 세대가 아닐 것이다. 뭔가 거부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양심에 응하는 그런 세대가 자연히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마이뉴스 블로거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깨어있는 시민과 언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거의 미디어와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싸우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러한 시도들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실패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미디어법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오은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이 실제 몸담고 계시고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우는 오마이뉴스의 일선에 계시니까, 핵심에 계시니까 이러한 그 언론 개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고요. 앞으로의 이 그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계신지, 그 두 가지가 좀 네.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개혁 혹은 언론 정책, 이거는 언론 정책만을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핵심적으로 특권과 반칙, 이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요거랑 연관된 식이죠.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특권과 반칙의 가장 핵심이 언론 행위라고 이분은 보신 겁니다. 그 뿌리 깊어요, 그 역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91년의 이 인터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 조선일보와의 악연의 시작이 이 소송이 아니라, 자기가 국회의원인데 조선일보 배달부들이 거기에서 뭐 잘렸든지 무슨 부당한 얘기를 당했든지 조선일보하고 무슨 소송 법률적인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배달부들이 국회의원 노무현한테 찾아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 기자가 와가지고 손 떼라고. 거기에 대한 노무현 의원의 답이 참 걸작이에요. 기자는 이런 거에 끼어들지 말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왜 이 억울한 당한 배달 소년하고 변호사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왜 기자가 끼어들어가지고 당신 손 떼지? 왜 이걸 하냐는 거지. 그런 특권, 이게 특권이거든요. 특권. 그런 거 못 참아하는 거. 반칙 특권. 그래서 이분이 등장하면서 혁신한 가장 핵심이, 첫 번째가 기자실 개혁이지 않았습니까? 출입 기자실이라는 건 지금 완전히 바뀌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특권지대의 산실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몸소 체험한 기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른바 듣보잡 언론인 말지의 기자로 시작했으니까. 말지. 제가 어디 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저 말지 기자입니다. 말지가 뭐지? 말지요? 혹시 그거 경마 잡지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저는 숱하게 당하고 살았어요. 88년에 제가 기자 생활했는데 99년까지 무려 12년 동안을 듣보잡 기자로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특권과 이것의 무게를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를 잘 안 했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또 이제 기자실에 가면은 기자실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때는 출입 기자 외 출입 금지 이런 게 항상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잡상인 출입 금지. 저 같은 소수 매체 기자, 월간지 기자는 잡상인이 돼요. 잡상인. 네? 네. 그래서 제가 가면은 아저씨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나는 아저씨, 잡상인이 되는 거지, 기자가 아니라. 네? 왜? 조선일보 기자가 아니고 KBS 기자가 아니고 한국일보 기자가 아니고 동아일보 기자가 아니고 큰 언론사의 기자가 아니라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류가 아니면 잡상인이 되는 거.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검찰청 기자실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은 소수 매체 기자야. 듣보잡 기자야. 근데 여러분은 국민의 알권리, 헌법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국민의 알권리라는 거는 아무리 작은 매체 학보사 기자라 할지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내가 가. 근데 거기서 못 들어오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질문자 용감하게 첫 번째 질문에서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네. 근데 이런 분 드뭅니다. 드물고 대부분은 막 머리 극적거리고 적당하게 하고 에이 더러워서 이렇게 하고 나와버려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이 노무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그 당시 그 90년대 그 당시에 그냥 정치인 할 텐데 언론하고 이렇게 그냥 불편하게 해서 되겠어. 이런 게 있어. 그 특권과 반칙 그거를 용납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예? 그러나 노무현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어렵다는 DJ도 못한 출입기자실을 개방해버렸어요. 그렇죠. 경마 잡지 기자도 갔어요 이제. 갈 수 있었어요. 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작은 당시에 뭐 시사저널이라든가 그죠? 주간지, 월간지 작은 인터넷 매체 당당히 갔다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죠. 그때는 왜 조중동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기자실 개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항을 못했을까? 왜 2차 개혁 퇴임 직전에 기자실 논란 또 있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막 기억하죠. 막 그 사람들이 막 지저댔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왜 정권 초기에 그 혁명적 기자실 개방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자연스럽게 됐고 그들은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 왜? 정권 초기라는 점도 있었지만 깨어있는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지로 개혁적 시민의 지지로 노무현 정권이 탁 탄생했잖아요. 예? 거기서 만약에 아니 주간지 월간지 기자 특히 경마 잡지 기자 이런 애들은 잡상인이니까 계속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마이뉴스 괜찮은 신문인데 왜 오마이뉴스 기자 못 들어가게 하냐. 막 여러분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 거죠. 네. 저는 지금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힘이 약했고 제대로 관찰하지도 못했고 그냥 관찰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힘에 붙이니까 막 얻어 터지고 오히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성공시켰으면 참 좋겠죠. 미흡했고 좀 더 여우처럼 좀 더 지혜롭게 이렇게 못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 그거는 거기에 있었다. 단순히 언론개혁 자체가 아니라 특권과 반칙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그 문화에 의해서
차별 대우받는, 헌법이 보장한, 요즘 후불제 민주주의 많이 이루셨죠, 여러분? 헌법이 보장한 그 기본 권리를 차별 대접받는 그런 문화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 또. 네, 이쪽 분. 네, 저는 희망제작소에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희망이라는 말이 이제 아까 강연 중에도 나왔고 또 작년에도 굉장히 희망이라는 말이 여러 기업들에서도 많이 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희망을 계속 찾아가야 하는지, 또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애증 속에서 어떤 공황이나 그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부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오마이스를 경영하고도 있지만 기자잖아요. 기자여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막 8번이나 인터뷰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것도 굉장히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기자라는 직업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할 생각 없이 계속 그걸 보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기사를 보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왜 이런 세상이 벌어졌을까,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기자는 특히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 제가 직접 기사를 쓰지 않지만 우리 기자들한테 야, 이거는 보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저기 어디 가니까 뭐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직후부터 어쨌든 거의 바빴던 것 같아요. 거의 언론 행위를 한 거죠. 언론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단행본까지 썼으니까, 이제 지금에서야 개인적 슬픔이랄까요? 개인적 인간관계에 대한 슬픔.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에 이제 내상이 되던 이제 오기 시작하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일하느라고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그 다음에 앞에 희망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근데 이제 희망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책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 대통령이 분석한 정세, 그러니까 이 판세 분석, 커다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누가 움직이느냐에 대한 걸 봤을 때 저도 공감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권력을, 그러니까 한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을 권력이라고 한다면 여러 파트가 있어요. 권력, 문화 권력, 언론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등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본 토대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 권력, 시장 권력 혹은 경제 권력. 근데 이 경제 권력은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정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권력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또 거의 세습 권력이죠. 세습 권력. 기득권의 세습에 의한 이 권력이. 근데 노 대통령은 이 권력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감성적 네트워크로도 재단련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책에. 네. 그러니까 가진 자들, 이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감성적 네트워크, 계급적 기반에 의한 힘에 의해서 결집되는 것도 있지만 감성적 네트워크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경제 권력은 그대로 있는데, 1945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사회가 쫙 올라오면서 경제 권력 구도가 있는데, 정치 권력도 그대로 있다가 단 2차례 한번 살짝 바꿔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꿔야 할 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 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나온 걸 보면은 비단 2개의 정권뿐만 아니라, 제가 83학번인데 대학교 때 83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쭉 지나온 걸 보면은 결국은 보면 굴곡은 있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점차 신장되어 온, 개선되어 온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대학교 때 1년 동안 감옥 갔다 왔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왜? 편지 썼다고. 일명 연애편지 사건인데 그게. 고등학생들에게 편지 썼다고. 네. 전두환 군사독재는 독재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그런 아무런 표현의 자유 자체가 없는. 그러나 요즘 중고등학생들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부릅니까? 어? 뭐 2MB, 2MB 설치류? 뭐 이상한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업보예요, 업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반대자들이 워낙 대통령 비판하는 걸 무슨 스포츠 게임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뭐 이럴 수밖에. 에? 어쨌든 이것도 우리 표현의 자유 사실은 대통령을 그토록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이렇게 있는데 83년, 86년 그때는 그런 게 없다더라고요. 점차 이것이 신장되어 오는데 이 신장된 것의 두께를 보면은 이것도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우리가 후불제 민주주의 너무 가부를 너무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이룰 정도로 희생도 엄청나게 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감옥 갔다 오고 제 역할을 못했어요. 아까 우리 20대 학생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20대가 취직 공부에 열중하고 있고 다 그렇다고. 근데 우리 때 20대는 나를 버리자 했어요. 내 취직 공부를 버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민주사회로 만들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저를 대학 보내준 마을이 한 300년 정도 되는 마을인데 아주 조그만 시골인데 대대로 범죄가 없었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가면은 범죄 없는 마을 이렇게 써 있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내려준대요. 범죄가 몇 년 정도 없으면 범죄 없는 마을. 근데 그 동네에서 제가 최초로 서울로 대학 온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구속되고 감옥에 갔어요. 범죄 없는 마을에 이 전통이 없어져버렸다고 저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20대 대학생의 마음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전두환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 편지를 쓰면 나는 감옥에 가고 우리 동네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은 떨어진다. 그럼 나를 기대하고 대학에 보냈던 수많은 우리 동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그런 가슴 아픈 결정을 한 게 당시에 20대들이었어요. 저 혼자 하는 게 수두룩했어요. 수두룩. 널려있어요. 널려있어요. 여기 지금 그런 세대도 몇 명 있어요. 그런 희생을 치르고 왔으니까 우리가 너무 가불한 건 아니야. 가불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상당하게 그렇게 해서 쟁취한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 하지만 그때는 깨어있는 시민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적절하게 좀 공부한 사람 공부해가지고 막 변호사도 되고 막 되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때는 유행이었어. 유행.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자 길게 보면 좋아지고 있다. 지금 그러면 왜 이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는가? 이게 긴 역사에서 보면 잠시 동안의 반동, 리액션 그 기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희망제작소에 계신 분이 가장 희망을 많이 퍼뜨려야죠. 네. 자 다음 분. 네. 네, 20살 대학생 조재현이라고 합니다. 오현우 기자님은 그 노무현 대통령 인터뷰도 하셨고 그 참여라는 그 유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언론인 중에 한 명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서 크게는 오마이뉴스라는 이름으로 작게는 오연호라는 이름으로 언론인으로서 갖고 계신 그렇다면 그 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20살이신데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저의 꿈, 네. 저의 꿈은 사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오마이뉴스 사장 그만두는 거. 회장?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사장 그만두고 회장으로. 왜냐면 제가 팔자에 없는 사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사장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사주팔자 이런 거 잘 보신 분이었거든요. 온 동네에 사주팔자 볼 일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동네 된장을 언제 날 담가야 되나, 우리 집에 다 오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날 담가라 하면 딱.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사주팔자를 보셨을 텐데, 너는 돈을 많이 벌 사람도 아니고 뭐 등등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사장이라는 역할을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그것도 할 거를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오로지 글 쓰는 사람, 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뭔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처음에 4명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 채용할 돈도 없고 누가 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사장이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런 규모였죠. 그래서 우연하게 사장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점점 크다 보니까 지금 70명이나 됐고 있어요. 70명이나 됐으니까 또 월급도 줘야 돼, 70명에.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느꼈어요. 새벽 6시까지 글을 쓰고, 딱 1시간만 잠자고 나오는데, 머리가 안 아파요. 응? 왜? 내가 그토록 원하는 문장을 하나를 건졌으니까. 그게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됩시다라는 문장이거든요. 마지막을 뭘 써야 되지? 마지막을 하다가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됩시다라는 문장을 건졌어. 근데 머리가 안 아파. 1시간만 안 자. 그런데 내일 월급 줘야 되는데 이거 70명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앞으로 오마이뉴스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뭐 10만인 클럽 할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날 새잖아요. 아니, 날 새는 게 아니라 새벽 3시에 자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막 고리 땡기고 죽겠어 아주. 네? 네. 그래서 사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빨리 그만두고 내가 애초에 좋아했던 내 팔자에 있었던 그걸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장을 빨리 그만두기 위해서 요즘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캠페인 하나 벌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10만인 클럽이라는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내가 가봤더니 오연호를 빨리 사장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 10만인 클럽이 뭔가를 검색해보고, 월급을 벌고 계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한번 기자 오연호로서 한번 제대로 일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이례적으로 제가 이 책 때문에, 또 노무현이라는 분 때문에 아주 이례적으로 지난 2달간 경영보다는 글 쓰는 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거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되고, 그러면 훨씬 제가 여기서 사장을 그만두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사장을 그만두고 다른 걸 하려면은 이게 빨리 경제적으로도 안정돼야 되고 그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10만인 클럽 이런 거를 했던 거죠. 다른 꿈도 있지만 너무 시간이 많아서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예, 저는 32살이고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또 아기 엄마예요. 예, 그걸 밝히는 이유는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2-3가지인데요. 일단 먼저 제가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 또 죄송하지만 오연호 기자님 개인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실례지만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했습니다. 그럼 자제분이? 둘입니다. 예. 제가 나이를 또 밝힌 이유는, 일단 김대중 대통령 대선 때는 제가 나이가 안 돼서 선거를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대선 때는 제가 또 하필이면 외국에 가 있어서 투표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그 10년을 저는 어떻게 보면 거저 먹은 사람이라 나이를 밝힌 거고, 또 아기 엄마와 대학원 다니고 있다는 걸 밝힌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제 아기가 지금 이제 돌이 갓 지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저한테 과연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엄마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강연도 듣고 책도 사보고 했는지를 물어보면 조금 일반 사람들보단 조금 더 공부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제 그런 신분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시고 자제분이 있냐고 여쭤본 이유는 그러면 과연 기자님께서는 그 가족들,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제분들이 기자님께 아빠 과연 노무현 씨가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책까지 쓰셨는지 그걸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아이들, 자녀들한테 우리가 바르게 살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은 그 바르게 살아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성인들의 용어 중에 하나는 정의잖아요, 정의. 정의롭게. 근데 우리가 책을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정의가 실패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하잖아요. 정의가 실패. 정의가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김구보다는 링컨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정의로운 일도 했지만 또 정치적으로도 성공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대충 갑시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않아. 정의롭지 않은 일이 우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근데 대충 갑시다. 어제 도가니 작가 공지영 씨가 얘기 오셨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20대들이 눈물을 흘리고 특수교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거 보면은 그 부정이 정의롭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무기력하게 봐야만 했던 자기 개인들의 체험들이 각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정의가 실패하는 거를 못 참아 했고 그리고 정의가 성공하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했다. 근데 저는 택시기사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노무현 인터뷰 쓴 사람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씨는 대단한 사람이죠. 박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 어떤 사람? 대들어봐. 제대로 대들어본 딱한 사람이에요. 기득권 세력에 제대로 대들어본 딱한 사람이래요. 그럼 왜 대들었을까? 정의가 실패하는 정의가 실패하는 그러한 문화에 한번 대들어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정의가 성공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기회의 균등인 것 같아요. 기회의 균등. 정의가 없는 사회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거든요. 특권과 반칙이 있으니까. 뒤에 왔는데 앞에 타가버리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우리 성인들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실력도 있고 제대로 뭐가 있으면 제대로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동등한 기회를 했었는데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아이 세대까지도 반칙과 특권에 의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이 뭐가 된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디어법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의 핵심은 나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게 당장 돼가지고 미디어 산업이 얼마나 재편돼서 조중동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거보다는 기본적 기전은 자 우리가 특권과 반칙이 아직까지는 있는 또 이 정권 들어서 그게 오히려 또 되살아나는 것 같은 기득권이 그 기반이 기득권에 의해서 있는데 그 기득 언론, 기득 경제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있는데 그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이거를 갈 거냐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갈 거냐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 60%가 60% 아마 더 전후로 반대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 분. 네.
앞으로도 네. 글을 계속 쓰시다 보면 네. 책을 또 내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오마이뉴스 자체에 대한 책도 내셨고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 이 다음에는 어떤 책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혹시 생각하고 네.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네.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지 기자 때 제가 12년 동안 했었는데 월급이 기존 언론에보다 한 6분의 1 정도 됐을까? 그런 데서 제가 12년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고생했겠죠 아마도. 그런데 그 월급 갭이 그렇게 되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게 보태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책을 썼고 그 인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12년 동안 한 책을 7권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월간지 기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기획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번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는 기획되지 않았던, 이걸 책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뜻밖의 이런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그리고 오마이뉴스 운영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글을 못 썼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에 대한 책 말고는 다른 책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가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내가 좀 더 글을 많이 쓸 형편이 되면은 쓰고 싶은 책들이 있습니다. 몇 개.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계속 그 기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왔으니까 이 글쓰기, 기사 쓰기에 대한 책을 하나 쓰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박사 논문이 그 미디어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거를 책으로 한번 이게 단행본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벌써 3, 4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매개자의 숙명이라는 건데 매체 환경이 어떻게 변하나 이런 거. 세 번째로는 지금 당장 갈급한 건데 여러분 모두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아까 공부하시겠다는 분은 갈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갈급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가면서 그럼 좀 정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막연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자, 근데 우리 알라딘 주최 측에 의하면 오늘 마냥 할 수도 없고, 그죠? 30분까지입니까? 그러면은 11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목표가 모든 분들이 질문하고 가는 게 목표인데, 자,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7살의 직장인입니다. 근데 뭐 나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분이 말씀하셨나요? 지금 뭐 항상 뭐 지금 현대 와서는 그렇지만 경제가 좋으면은 좋은 대통령이고 경제가 안 좋으면은 정치를 못 하고 뭐 이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그러는데 괜히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임기 기간 동안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갖다가 시도를 많이 했는데 어떤 경제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으로서 그 경제적인 마인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 대통령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안목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경기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혹은 어떤 뭐 환경 문제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이렇게 정책 하나하나보다는 길게 과연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느냐 안 가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전제를 하고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경제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더러 경포대라고 합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그리고 언론이 경포대라고 하니까 나를 지지한 사람도 나더러 경포대라고 하고 심지어 우리 참모들도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못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그렇게 연설을 하신 게 앞에 상당 부분은 절반 정도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왔나 그거를 길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한 2시간에 걸쳤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인상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막 아파트가 폭동해버렸잖아요. 그죠? 참여정부 기간에. 그리고 막 그거 잡느라고 이 정책 저 정책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부세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책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좀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긴 얘기고. 그거 아파트 정책 왔다 갔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출렁거려가지고 정책 자체는 출렁거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해가지고 셀러리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통도 받았고 당황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양극화 지수가 이게 막 현격히 줄어들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해마다 어떨 때는 좀 좁혀졌다가 어떨 때는 더 벌어졌다가 그래서 결국은 뭐 특별하지 않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오히려 더 넓어졌다. 신자유주의에 뭐 투항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또 막 영세 상인들 못 살겠다고 막 소뚜껑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 때? 그러한 몇 가지 장면들, 통계들,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청년 실업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참여정부가 별로 경제를 잘 못했네 이렇게 아마 인식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평가 포럼을 한번 쫙 읽어보고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렇게 못한 정부는 아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경제정책에서 막 조변석계보다는 그렇게 노력한 흔적들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니까 필요하시면은 그 대통령 스스로가 평가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의 기존의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대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분. 우리 중에 몇 분은 질문을 못 하실 것 같고, 네. 그런 분은 기어이 디프리에 가서 질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살 대학생 이상일입니다. 두 20살. 네, 아까 깨어있는 시민이 있어야지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저 나이대에 이제 사람들이 아버지 뻘이 이제 7, 80년대 이제 그 보수 언론층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 익숙해져 있는 탓에 사상이나 그 생각하시는 것도 다 보수 언론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언론인으로서 그 보수 언론에 이제 찌들은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깨어있지 않은 그 잠들어 있는 그 이제 30, 40대 그리고 50대 분들을 어떻게 깨어있는 시민으로 만들어야 할지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 40대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잠들어 있는. 네, 몇몇 분은 네, 몇몇 분은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막 강요해가지고 이거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 전도를 할 때도 막 강제로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 반면에 자기 스스로 모범적인 교인이 돼.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렇게 모범적인 교인이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학생이 모범적인 깨어있는 시민이야. 근데 공부도 잘하고 깨어있는 시민이 되든 집에서 더 깍하고 형님한테도 더 잘하고 나는 그게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자기 스스로의 자각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모범인을 보면서 하는 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있으라고 보는데요. 전체 판세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미디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현실을 우리 눈으로 100%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언론은 신문은 그 사회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신문은 그 사회의 편집된 거울이에요. 편집된 거울.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편집된 거울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 한겨레신문은 한겨레가 편집된 거울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언론이 균형을 갖춘다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그 30, 40대 혹은 50대가 어떤 날은 조선일보 보고 어떤 날은 한겨레 보고, 근데 어떤 날은 조선일보 보고 어떤 날은 중앙일보 보고 어떤 날은 동아일보 보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보고 한겨레 경향을 안 봐. 그럼 안 되죠. 균형적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야 한다고 했듯이 이분들이 보수와 진보의 그걸 균형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이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산 사람은 계속 잘 살고 기득권 가진 사람은 계속 가지고 있고 빌딩 있는 사람은 자식들도 빌딩이 있고 노숙자인 사람은 여전히 자식들도 가난하고 이런 건 바꿔줘야 되겠다 좀 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정보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종이신문에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소수 매체가 좀 커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같은 것도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10만인 클럽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실핏줄 같은 작은 언론들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언론 중에 하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언론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블로그, 자기 사이트, 자기 카페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하나의 언론이에요. 요새는요. 이 실핏줄 언론의 중요성이 엄청 커졌습니다. 요즘 조선일보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 책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책을 보면서 출판계를 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제가 매일매일 몇 권 팔리는지 다 알거든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인터넷 서점이 없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매일매일 통계가 저한테 다 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주체인 알라딘을 포함한 인터넷 신문도 있잖아요. 그 예스24도 있고 인터파크도 있고 교보도 있고 이러한 인터넷 서점에서 책이 팔리는 게 거의 80%가 팔려요. 네, 거의 80%. 그리고 이 팔리는 흐름이 네티즌들이 서로 추천하는 흐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책의 정치 사회 부분 1위거든요. 몇 주째? 제가 자랑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1위인데 신기하게도 조중동은 이 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신간한내를 써본 적도 없고 서평을 써본 적도 없고 특히나 DJ 대통령이 추천사를 썼잖아요. 이거 뉴스거든요. 이 자체가 뉴스. 왜냐하면 자기가 추도사를 못했는데 여기에다 대신했었으니까. 심지어 이 뉴스도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독자는 조중동 독자는 아직 이 책이 안 나온 거야. 신문이라는 게 어떤 기록이라면 신문이라는 게 기록이라면 조중동의 기록에 의하면 이 책은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읽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야. 이렇게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 그들이 단 한 줄도 안 써줘요. 자, 그러면 서점가만 그러냐? 영화 보세요, 영화. 여러분, 조중동이 이 영화 진짜 좋다고 해서 봅니까? 아니잖아요. 40자평. 네티즌들이 뭐라고 써놨나? 예매 어떤 게 높나? 이런 거. 그런 거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포츠도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 여러분들, 어떤 스포츠지에서 이 선수 뛰어나다고 해서 고개 끄덕거립니까? 아니잖아요. 네티즌들 수많은 고수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미 여러분 하나하나가 미디어가 돼가지고 거대한 세상을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요즘 또 트위터까지. 저도 이틀 됐습니다. 트위터에서 오마이뉴스 아니라 오연호 검색해보면 제가 요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알라딘 주체 곧 합니다. 보실 분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왔어요. 예. 이토록 다양한 채널에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미디어들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 다양하게 참여하면서도 때로는 연대의 광장이죠. 연대의 광장. 그래서 오마이뉴스의 모토가
뉴스 게릴라들의 뉴스 연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민 기자를 뉴스 게릴라라고 불러요. 뉴스 게릴라들의 뉴스 연대. 그냥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대하는 그런 흐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30분까지인데 지금 2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딱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하고 끝내고 못다한 얘기는 혹시 더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또 더 하실 분 더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우리 사무실이니까. 아까 못다한 생각났어요? 네? 생각났어요? 생각났대. 이분은 열애니까 한 분 더 하실 수 있어요. 아까 하시려다가 못 하신 분이야. 저 대학생이고요. 그래서 정치인이 정치를 할 맛이 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도 없었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네. 근데 학생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관심이 조금 더 가게 됐나요? 네. 근데 어떤 마음에서 그런 관심이 가게 됐던가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를 하시고 나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말이 되게 많이 달랐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들에 의해서 주어진 정보가 아니라 내 스스로 찾아보는 정보, 그다음에 비교해보는 정보.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 책 한 권 떼면 다른 책을 또 읽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관련된? 그런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막 미디어법 있잖아요. 미디어법에서 논란이 많잖아요. 그럼 미디어법 도대체 왜 이래?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미디어법에 대해서 요즘 유시민 씨가 강의했던 동영상도 막 나돌아다니고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신문이 정리해 주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신문이 조중동이 정리해 준 것도 있고 한겨레 경향이 정리해 준 것도 있고 오마이뉴스가 정리해 준 것도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미디어법을 하나를 이해를 하면은 또 다른 법이제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게 가지치기를 저작권법도 공부를 마셔야지 그런 거죠. 그래서 가지 렁쿨 이렇게 하듯이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거는 우리가 그 스터디 하듯이 친구들이랑 같이 그 무슨 싸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너 명 같이 만약에 특강 갔으면 저도 가끔 취소하고 같이 공부하면은 훨씬 이 지적 자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공간이나 이런데 카페 이런데 가면은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이런 거. 전 또 놀랍게도 어떤 교회에서 이 책 가지고 공부한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게 돼 있어요. 홍성에 있는 홍성교회, 새홍성교회인가 그런 데인데 충청도 한 40-50명이 집단으로 이 책을 읽고 공부한대요. 시내가. 초점까지 하니까 진짜이겠지. 근데 카페에 가니까 검색해보니까 진짜로 예고해놨더라고. 그동안 다 열심히 읽고 준비하세요. 그런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학생도 친구들이랑 같이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로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질문. 뒤에. 저는 40대 직장 386세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386세대가 등장하셨네요.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데 쭉 뒤에서 이제 메모를 하면서 들었는데 거의 완벽하게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오 기자님의 정확한 답변에 제가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제로 있는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건데 노 대통령의 서거 때 거의 폭발적인 국민들의 그런 애도를 이제 표현이 됐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채 끝나기 전에 뜻밖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평가 이전에 국민들이 어떤 감정적인 그런 그 신드롬적인 표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9제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냉각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업적이나 그런 삶의 그런 철학 또 정치적인 역정들을 좀 모아서 하나의 좀 기념관을 좀 짓는 그런 것을 그 시민단체의 힘이나 시민단체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를 들면 그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려다가 그 국민의 반대로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언제 또 다시 나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노무현 기념관이라고 하면 좀 보수적인 냄새가 풍기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뭐 정치 철학관이랄지 그렇게 이름을 짓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권력에 지배당하고 그럴 때 한번 꽃 한 송이 들고 가서 거기에다 머리를 조아리고 네. 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만약에 없다면 오마이뉴스가 그 앞장에 서서 그러한 토대를 좀 마련해 주시면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10만 이상의 클럽들이 그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과 바람을 좀 드려봅니다. 가입하셨나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 건 했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취지는 우리가 이 눈물, 이거를 한순간의 눈물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단이랄까요? 이 추모재단이 봉화마을 수준에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봉화마을에서는 이제 봉화마을에 뭐 각종 조문 행사 등등등 하고, 아마 서울 중심으로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상당히 근접할 것 같아요. 그런 단순 추모가 아니라 정치 철학과 이런 걸 어떻게 지속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진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공간일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니까 봉화마을도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믿지만 이 열기가 그러한 실천적인 행위로 되리라고 믿지만, 이게 또 너무 오랜 후에 이게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급적 빨리 그게 모습을 좀 드러내고, 여러분들도 십시일반 참여해서 우리들의 힘으로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액도 그 인세가 거기로 갑니다. 인세 10%. 이거는 저자 인세. 저자가 지금 노무현.오연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탬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 답 삼아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분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서거정국, 이 책, 그 다음에 이 순간, 이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속화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오마이뉴스 조직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서울 광장에 모인 또 그 전국에서 조문한 500만 명이 다짐한 것, 그렇죠? 다짐한 각자의 것들이 있죠.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늘나라에서